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1월 러시아와 이란 간 전략적 동맹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세계는 야심찬 연합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연이은 벼락 같은 공습을 가하며 모든 시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가? 이란은 현재 절망적인 방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맹렬한 공격으로 이란의 방공 체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최고 지도자조차 러시아로의 긴급 피신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는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거 모스크바는 붕괴한 동맹국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의 전 대통령 바샤르 아라사드가 권력을 잃은 후 러시아 수도에서 망명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란에서도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러시아의 중동 내 영향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헤란이 함락된다면 모스크바는 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또 하나의 신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국 중 하나였습니다. 테헤란은 또한 모스크바가 석유 제재를 우회하도록 도왔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란과 시리아가 서방에 맞서 러시아를 지원했던 핵심 동맹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포함한 고립된 국가들과 포괄적인 연합을 구축해 미국과 나토에 대항하려는 꿈을 꾸었지만 그 비전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러시아의 미래에 울리는 경종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판도에서 이란과 시리아의 결정적 역할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가 이끌던 시리아 정권은 작년 12월 붕괴하며 모스크바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5년부터 아사드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아사드는 미국, 터키, 그리고 여러 국가의 지원을 받은 반군 세력에 의해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공군과 바그너 용병을 투입해 대규모 폭격 작전을 펼치며 상황을 뒤바꿨습니다. 푸틴이 이를 감행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중동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사드를 전략적 카드로 필요로 했습니다. 둘째, 시리아는 지중해 타르투스 항구와 인근 공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북아프리카, 남유럽, 중동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작년 반군 세력이 갑작스럽게 강력히 부상했습니다. 아사드는 너무 약화된 상태였고 정권은 며칠 만에 붕괴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시리아 정부는 즉시 러시아의 타르투스 항구 임대 협정을 취소하며 러시아군의 점진적 철수를 강요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적 존재는 아무 성과 없이 사라졌습니다. 터키와 반군을 후원하는 세력이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철수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느라 약화되었다는 명백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시리아를 잃은 러시아는 이란이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악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과 드론 무기고를 자랑하던 이란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한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몇 차례 공습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 상공을 장악했습니다. 테헤란의 군사 목표와 정권의 핵심 시설은 정밀 타격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중동 전략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동맹국 하나를 잃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푸틴이 공들여 구축한 반서방 연합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과 나토에 맞서는 최전선의 충실한 동지였습니다. 이란이 무너진다면 모스크바에 고립된 연합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고갈시켰고 1980년대 기술에 의존하는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샤헤드 자폭 드론을 투입하며 유럽 전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공급되었고 러시아 내 생산 공장은 모스크바의 이란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샤헤드는 단순한 파괴 무기가 아니라 저렴한 목표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소진시키는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란에 점점 더 의존하는 동안 이란은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S-300, TOR-M1, 특히 S-400 방공 시스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스템들을 모두 파괴하며 공중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양방향 관계에서 이란은 실용적인 무기를 제공했지만 러시아가 돌려준 것은 실망과 전략적 환상뿐이었습니다. 이
이 연합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서방 세력 간 냉혹한 배신의 서막일까요? 2023년 러시아가 이란의 최신형 Su-35 전투기 Mi-28 공격, 헬리콥터 약 길산범위 훈련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낡은 F-14와 F-4에 의존하던 테헤란에 전환점을 가져다줄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상공에 공습을 감행했을 때 러시아의 전투기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는 아무런 저항 없이 하늘을 누볐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Su-35를 아직 인도하지 않았거나 이란이 실전에서 이 전투기를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란이 공군뿐 아니라 우주 기술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헤란의 군사위성은 해상도가 낮고 궤도가 불안정하며 발사에 자주 실패합니다. 이는 정밀 타격이나 위협 탐지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대신해 위성을 발사하고 소형 위성 개발을 지원하며 이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탄도미사일에서 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깊이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더 대담한 가설은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면 러시아가 핵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입니다. 이는 서방을 충격에 빠뜨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간 전략적 협정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두 국가가 무역, 에너지, 사이버 전쟁에서 협력하며 심지어 인도 시장 접근을 위한 대륙 횡단 운송로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비준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전 세계가 모스크바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나온 답변은 진부한 비판 몇 줄뿐이었습니다. 군사적 지원도 공식 약속도 없었습니다.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맹이 절실한 순간에 동맹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전략적 협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은 역사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500년 넘는 러시아-이란 관계는 우정이 아닌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서방에 대한 공통의 적대감에 기반한 연합은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전쟁이 확대될 때 러시아는 어떤 동맹국보다 자국을 우선 보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러시아-이란 연합은 긴밀해 보이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관계는 결코 진정한 신뢰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제정 러시아와 대영 제국은 이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북부는 러시아, 동남부는 영국, 나머지는 중립지역으로. 이란인에게 이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1920년 소련으로 변모한 러시아는 이란 북부를 점령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야 철수했습니다. 1953년 CIA와 MI6는 이란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지원하며 테헤란을 서방의 동맹으로 만들었고 모스크바의 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이 소련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모스크바는 처음엔 중립을 지켰지만 1982년부터 바그다드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테헤란의 신권 정치를 적대시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러시아와 이란이 아무리 협력해도 진정한 동맹이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불신 배신 전략적 계산은 이 관계를 항상 취약하고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예기치 않은 공습을 감행했을 때 테헤란의 전략적 동맹인 러시아의 반응을 기대했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틴은 침묵했고 물러섰으며 갑자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모두 강대국이 되길 원합니다. 서방에 맞서는 동맹은 단지 전술적 일치일 뿐입니다. 이란은 극단적 이슬람 정권이고 러시아는 세속 국가입니다. 둘의 유일한 공통점은 권위주의 체제뿐입니다. 푸틴은 심지어 이란의 우라늄을 러시아로 저장하자는 제안을 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기 공급자에서 평화 중재자로 변신한 푸틴의 행보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의 안보 보증 역할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중동의 판도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고 이는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의 야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란을 통한 운송로 통제권 상실, 불법 석유 수익, 손실, 샤헤드 드론 같은 전략적 자산의 상실, 푸틴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역 강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두 전쟁, 두 전선은 연합 간 대립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투를 비교하면 차이는 명백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년간 미미한 성과를 내며 고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며칠 만에 이란 군대의 대부분을
부분을 무력화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 상공을 자유롭게 누비며 정밀 타격을 가했고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주요 목표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을 연속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격차는 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 체제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고립된 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이끄는 연합입니다. 더 첨단의 무기, 더 효과적인 정보, 더 명확한 전략. 이것이 서방이 항상 우위를 점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의지와 피로 싸우지만 미국의 자원과 지원이 우위를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항 연합의 리더를 꿈꿨던 이란이 이제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이란이 이토록 약하다면 러시아는 과연 나을까요? 두 국가 반서방의 꿈을 이루던 두 조각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는 이 힘으로 글로벌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수는 나토와의 대리전을 예상치 못한 채로 벌였고 이는 모스크바의 가장 큰 함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핵무기를 갖지 않은 이란은 이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핵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헤란과 모스크바가 직면한 진실은 하나입니다. 핵무기는 내부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동맹을 잃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무너졌고 이란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반서방 연합이라 불리던 것은 이제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푸틴은 홀로 버텨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경제 제재 속에서 그리고 그가 구축한 체제가 점차 무너지는 가운데 이란의 몰락은 단순한 연합의 종말이 아니라 러시아의 운명을 예고하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냉철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판을 주도합니다.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테헤란과 모스크바를 수세에 몰아넣는 정교한 수입니다. 트럼프는 선전포고나 적을 지목할 필요 없이 행동했습니다. 벼락 같은 일련의 타격과 그 뒤에 전략적 침묵, 이란은 스스로 혼란에 빠졌고 러시아는 스스로 의심에 빠졌습니다. 푸틴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징후가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사전 조율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을 공영에 빠뜨린 것은 양자택일의 딜레마입니다. 개입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직접 충돌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착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침묵하면 그는 눈앞에서 친밀한 동맹이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늘 그렇듯 푸틴은 교활하지만 실용적인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며 영향력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실은 러시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을 서서히 포기하는 중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은 승리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러시아 이란 연합을 뚫었고 테헤란을 무력화하며 푸틴을 중동의 판에서 고립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이란뿐 아니라 푸틴의 전략적 입지를 공격하며 직접 대결 없이 러시아의 위상을 약화시켰습니다. 트럼프는 다층적 체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방어에 급급한 동안 워싱턴은 중동에서 모스크바의 전략적 연결고리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시리아는 사라졌고 이란은 붕괴했으며 다음은 러시아의 영향력 네트워크의 남은 연결고리들 리비아, 베네수엘라 혹은 구소련원 파트너들일 수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함정에 빠진 것은 그였습니다. 이란 위기에 대한 그의 침묵은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 자유낙하 중인 초강대국의 무력함을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체적 이익과 실질적 힘이 있는 연합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같은 공허한 약속은 보증 없는 수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며칠 만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수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테헤란을 흔들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토대를 뒤흔듭니다. 공통의 적에 기반한 동맹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제 질문은 러시아가 이란을 구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들이 정밀하고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타격으로 재편하는 세계 질서에서 다음에 벌여질 일은 누구일까? 아르메니아는 터키의 압박 앞에서 러시아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벨라루스는 서방과의 긴장을 완화하려 조용히 움직입니다. 심지어 크렘린의 뒷마당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 미국, 인도와 손잡으며 무능한 보호자 푸틴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체계뿐 아니라 심리도 공격했습니다. 외부의 방패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며 F-35 전투기가 이란 상공을 조용히 가를 때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테헤란의 무력한 방역마다 모스크바의 전략적 동맹 선언은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푸틴은 이를 압니다. 트럼프는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일격을 맡겼습니다. 성공한다면 이란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공격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지킬 힘이 없는 초강대국. 푸틴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후퇴하고 중재를 가장하며 러시아의 손이 없는 중동을 받아들이는 것. 시리아와 이란을 잃고 석유와 드론 전략적 물류 공급망에서 밀려난다면 마지막 억지력인 핵무기마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핵무기는 F-16을 막지 못했고 바그너를 구하지 못했으며 아사드를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폭격 아래 타오르는 동맹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필요 없이 동맹을 공격해 푸틴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제재에 지쳤으며 중동에서 입지를 잃은 지친 강자. 이란의 고립 시리아의 붕괴, 러시아의 후퇴를 보며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반서방 연합은 더 이상 세력이 아니라 썩어가는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다음에 무너질 이는 누구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